미쳤습니까? 1년 만에 2억 7천이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 양식 성공담 보면서 부럽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강태원 62살, 35년 은행 부지점장 출신입니다. 대출 심사할 때는 그렇게 까다롭던 제가 완도 섬 하나 사는데 단 이틀 만에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전복은 키우기만 하면 돈입니다. 손 놓고 계셔도 1년에 7천씩 굴러 들어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요. 2억 7천 쏟아부은 결과 적조에 쓸려 나가고 태풍에 박살나고 중국산에 밀려 345만 원 건졌습니다. 지금 제 손엔 경비복이 들려 있고 통장엔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당한 수법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댓글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해 주세요. 함께 막아야 합니다.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급은 부지점장이었죠. 사람들은 제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퇴직금, 연금까지 보장되니까요. 정년까지 채우고 떠나는 사람이 드문 요즘 세상에서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이상하더군요. 아침 7시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이제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죠.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술 한잔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림을 하는데 저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손님 응대하고 대출 상담하고 직원들 관리하던 제가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죠.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귀농귀촌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바닷가 마을에서 어업하며 사는 사람들, 작은 섬에서 양식장 운영하는 사람들. 그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웠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특히 전복 양식하는 분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작은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나가더군요. 섬 하나 있으면 양식장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바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소주 한잔하며 노을 보는 삶. 그게 제게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에서 30년 일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35년을 일했지만 진짜 산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숫자만 보고 서류만 검토하고 고객 컴플레인 처리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나날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퇴직금도 3억 2천만 원이나 있었고요. 이 돈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뭔가 해보고 싶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뭘요? 양식업 같은 거. 바다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살아보고 싶어.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물도 모르고 바다 일도 처음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아내도 제가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양식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양식은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블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전복 한 마리에 5,000원씩 받으니 1년에 몇천만 원은 기본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새로운 인생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35년 은행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업 창업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만류했지만 저는 기어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올게.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겠다고요.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북적이었습니다. 저처럼 퇴직하고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부스마다 들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어요. 그러다가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완도 전복 양식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부스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전복 양식 관심 있으세요? 그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완도에서 20년째 양식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해성수산 대표 정광수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양식장입니다. 완도 앞바다 작은 섬 하나 옆에 양식장이 있어요. 물이 깨끗하고 조류가 좋아서 전복 키우기 최적의 장소죠.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와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양식장 부표들이 줄지어 떠 있더군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양식이 수익성이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당연하죠. 요즘 전복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그램당 45,000원에서 5만원 받습니다. 한 마리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나가요. 양식장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1년에 5,000에서 7,000원 건집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1년에 7,000이요? 네, 물론 처음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2, 3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죠. 관리만 잘하면 놀고 먹는 사업입니다. 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쉬울까? 하지만 의심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혹시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섬 매입비가 1억 2천만 원, 양식장 시설비가 8천만 원, 전복 칩회 구입비와 사료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총 2억 7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퇴직금 범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섬도 같이 사야 하나요? 네, 양식장 관리하려면 거점이 필요하거든요. 섬에 작은 농막 하나 지으시면 거기서 숙식 해결하시면서 양식장 관리하시면 됩니다. 서울서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멀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현장 한번 보러 오세요.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겁니다. 그가 제게 팸플릿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전복 양식장 사진과 수익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30%라고 적혀 있더군요. 은행 이자가 1%대인 시절에 30%라니 솔깃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팸플릿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전복 사진, 양식장 사진, 수익 그래프,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2, 3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35년 은행 생활 동안 숫자만 봐왔던 제게 이 투자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내에게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전복 양식이 수익성이 정말 좋대. 아내가 팸플릿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더군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거 투자 금액이 2억 7천이잖아요. 우리 퇴직금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알아. 근데 2, 3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5천씩 벌 수 있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금 이자가 1%대인데 3억 넣어봤자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이건 5천씩 벌 수 있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바다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복 키우는 것도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걱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배우면 돼. 다들 처음엔 초보잖아. 그리고 거기 전문가들이 교육도 해준대. 일주일 뒤 저는 완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완도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더군요. 35년 동안 빌딩 숲에서 살았던 제게 이 바람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정광수 대표가 선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배로 안내했어요. 엔진이 둔탁하게 울리며 출발했고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도가 배 밑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제가 말씀드린 섬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작은 섬 하나가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더군요.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바위가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배가 섬에 가까워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섬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그게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 테니까요. 정 대표가 섬에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농막 지을 자리도 있고 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섬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바위 틈새에는 따개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죠.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서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는 이곳에 없었으니까요. 자, 이제 양식장 보러 가시죠. 정 대표가 다시 배를 몰았습니다. 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양식장이 있었어요. 부표들이 줄지어 떠 있고 그물망이 물속에 잠겨 있더군요. 여기가 전복 양식장입니다. 지금 2,0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 한 마리당 2,500원에서 3,000원 받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마리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한 철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대표가 그물망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복들이 그물에 빼곡하게 붙어 있더군요. 검은 껍데기에 하얗게 살이 차 있는 모습이었죠. 보세요. 이렇게 실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손으로 전복 하나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게 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35년 은행에서 숫자로만 보던 돈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로 제 손에 잡히니 신기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관리만 잘하면 죽는 일 없어요. 사료 주고 물 상태 체크하고 그물망 청소해주면 알아서 자랍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결심하셨으면 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귀여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조건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서울서 한 분 내려와서 상담하고 가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구로 돌아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정 대표가 계약서를 꺼내더군요. 선 매입비 1억 2천만 원, 양식장 시설 인수비 8천만 원, 전복 치패와 사료비 7천만 원, 총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떠올렸어요. 퇴직금 3억 2천만 원 중에서 2억 7천을 쓰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당장 생활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계약금은 5천만 원 주시고 잔금은 한 달 뒤에 주시면 됩니다. 정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꼼꼼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없어 보였어요. 섬 소유권 이전, 양식장 시설물 인계, 전복 인도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전복이 폐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여기 완도 바다는 물이 워낙 깨끗해서 폐사율이 1%도 안 됩니다. 20년 동안 양식업 하면서 큰 사고 한 번 없었어요. 적조 같은 거 걱정하시는 건데 요즘은 예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경보 뜨면 그물망 깊이 내리고 부표 고정하면 돼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 6개월은 제가 직접 와서 관리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의 말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의심도 그 말에 녹아내렸어요. 볼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은행원에서 양식업자로, 빌딩 숲에서 바다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좋은 결정하셨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 정 대표가 섬 열쇠를 건넸어요. 농막 문 열쇠입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시면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완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마음은 이미 바다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내도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 한 달 뒤 저는 잔금 2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이제 정말 제 섬이 생긴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 말만 남기고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완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완도까지 버스로 5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버스를 타면 10시쯤 도착했죠. 선착장에서 어선을 불러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사지 한 번에 10만 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왕복이면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섬에 도착하면 먼저 농막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농막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바로 보였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정 대표가 약속대로 찾아와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료는 이틀에 한 번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물이 탁해져요. 그물망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시고요. 그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물망을 끌어 올리고 솔로 이끼를 문지르고 다시 물속으로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식장으로 나가 그물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전복들이 그물에 단단히 붙어 먹이를 먹고 있더군요.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며 크기를 재봤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확실히 커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자라는구나.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복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정 대표가 다시 섬에 왔을 때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아주 잘 키우고 계시네요. 이 속도면 6개월 뒤에 첫 수확 가능합니다. 한 마리당 3,000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00마리면 600만 원이잖아요. 계산이 저절로 되더군요. 6개월마다 6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여기서 사료비랑 관리비 빼면 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양식장을 확장하면 수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물망 더 설치해서 4,000마리까지 키워보세요. 그 무렵 아내가 섬을 방문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그 섬이에요? 배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생각보다 작네요. 하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농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좁긴 하지만 괜찮아. 나 혼자 있으니까. 창밖을 보여줬어요. 바다 보면서 자는 거 좋잖아. 양식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전복 키우는 거야. 지금 2,000마리 있어. 아내가 그물망을 들여다보더니 신기해했어요. 여보, 정말 여기 전복이 있어요? 하나 건져 보여줬습니다. 봐. 이렇게 실하게 자라고 있어. 손바닥만 한 전복을 보여주자 아내가 놀라워했죠. 생각보다 크네요.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어요. 라면 사리를 넣고 스프를 풀었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함께 먹었죠. 맛은 특별할 것 없었지만 바다를 보며 먹으니 달랐어요. 여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오후에는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바위 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울에서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해가 질 무렵 아내는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갔습니다. 선착장에서 손을 흔들며 배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창문으로 손을 흔들더군요.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섬으로 돌아와 농막에 앉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전복들은 계속 잘 자랐어요. 물 상태도 좋았고 날씨도 순조로웠습니다. 정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요즘 전복 가격이 더 올랐어요. 킬로그램당 55,000원까지 받습니다. 사장님 타이밍 정말 좋으세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4,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왕복 배삿, 생활비, 사료비가 계속 나갔거든요.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넉 달만 더 버티면 첫 수확이니까요. 그러면 6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여유가 생기겠죠. 밤에 농막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는 전복들이 가득 찬 그물망이 보였습니다. 수확하는 제 모습도 보였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 대표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이면 일부 수확 가능할 것 같아요. 시험 삼아 500마리 정도 건져 보시는 게 어때요? 좋죠? 기대되는데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3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넉 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아침 일찍 양식장으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그물망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맑은 초록빛이 아니라 약간 탁한 갈색이 섞여 있더군요. 기분 탓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물망을 확인했습니다. 전복 몇 마리가 그물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안에 살이 없었어요. 이미 죽은 지 하루는 지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왜 죽었지? 다른 그물망도 확인했어요. 거기서도 죽은 전복이 서너 마리 보였습니다. 급히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전복 몇 마리가 죽었는데요. 물빛도 이상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혹시 물 색깔이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했나요? 네, 조금 갈색 섞인 것 같아요. 아, 적조주의보가 떴나 보네요. 제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적조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바다에 플랑크톤이 급증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현상. 하지만 설마 여기서도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정 대표는 괜찮다고 했잖아. 예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불안한 마음으로 농막으로 돌아왔어요. 1시간 뒤 정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남해안 전역에 적조주의보 떴어요. 완도도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그물망을 수심 10m 아래로 내리세요. 적조는 표층에서 심하거든요. 그리고 산소 공급기 돌리셔야 해요. 산소 공급기요? 네, 없으시면 지금 당장 사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배를 불러 육지로 나갔습니다. 수산 장비 가게를 찾아가 산소 공급기를 샀어요. 가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죠.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비를 들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전선을 연결하고 호스를 그물망까지 끌어다 놓고 공기 펌프를 가동시켰어요.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농막으로 돌아왔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물망을 확인했어요. 어제보다 죽은 전복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마리에 3,000원이면 10만 원 날아간 거잖아. 죽은 전복들을 건져 올려 바다에 던졌습니다. 허탈했어요. 적조주의보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양식장에 나가 죽은 전복을 건져냈어요. 하루에 10마리, 많을 때는 20마리씩 죽었습니다. 산소 공급기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일주일 뒤 적조가 끝났을 때 계산해 보니 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60만 원 손실이었어요.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200마리나 죽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장님. 적조는 천재지변이에요. 보험도 안 되고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덤덤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천재지변이라니. 일주일 뒤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500마리를 건져 올리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그물망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복들이 주렁주렁 붙어 있더군요. 하나씩 떼어내 플라스틱 상자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한 마리씩 떼어내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오후가 되어서야 500마리를 다 건졌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5개가 가득 찼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크기가 예상보다 작았어요. 정 대표가 말했던 것보다 확실히 작더군요. 손바닥 절반 크기밖에 안 됐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을 받으려면 이것보다 더 커야 하는데 정 대표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 크기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사장님, 이건 아직 덜 자란 거예요. 2달 더 키우셔야 제 값 받습니다. 지금 출하하면 킬로그램당 2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제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2만 원이요? 5만 원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완전히 다 자랐을 때고요. 지금 건진 건 중품 사이즈예요. 출하해봤자 손해입니다. 다시 넣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힘들게 건진 500마리를 다시 그물망에 넣어야 한다니 허탈했어요. 해질 무렵까지 전복들을 다시 그물망에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농막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죠. 오늘 하루가 헛수고였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3,8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산소 공급기 구입비, 배삭,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2달 더 버텨야 한다는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쓸까? 밤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전복이 아직 덜 자라서 2달 더 키워야 해.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밑에 내 돈이 묶여 있구나.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태풍이 왔어요. 9월 초였습니다.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급히 섬으로 들어가 그물망을 깊이 내렸습니다. 부표를 단단히 고정하고 농막도 보강했어요. 정 대표가 말한 대로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태풍은 밤에 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어요. 농막이 흔들렸습니다. 우두둑 지붕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창문으로 밖을 보니 빗줄기가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파도가 섬을 덮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양식장만은 무사하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갔습니다. 농막 지붕 일부가 날아가 있었어요. 섬 여기저기에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죠. 양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표 몇 개가 끊어져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물망 하나가 완전히 뒤집혀 있더군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요. 그물망을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겁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육지로 나가 어민 한 분을 불렀습니다. 도와주시면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30만 원으론 안 됩니다. 이 일은 50만 원 받아야 해요. 할 수 없이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섬으로 들어가 그물망을 수습했어요. 오후 내내 매달렸습니다. 뒤엉킨 그물을 풀고 부표를 새로 달고 전복들을 확인했죠. 절반 정도는 살아 있었지만 나머지는 죽어 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300마리 정도 폐사한 것 같았습니다. 9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민분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태연한 척하며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돈을 받고 배를 타고 떠났어요. 혼자 남은 섬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치고 있었어요. 농막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7,500만 원을 쓴 거예요. 퇴직금의 절반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가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2주가 지났습니다. 전복이 제법 커졌어요. 이번엔 진짜 출하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대표님, 이제 수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크기는 됐는데 지금 전복 시세가 폭락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산 전복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킬로그램당 25,000원밖에 안 받아요. 귀가 멍했습니다. 25,000원이요? 5만 원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작년 시세고요.
올해는 중국산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00마리 남았으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50kg 정도. 25,000원이면 375만원. 세금 떼고 나면 300만원 남습니다. 투자금 2억 7천에서 300만원이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건져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적조나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수확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물망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복을 하나씩 떼어내 상자에 담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은 까지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틀 동안 매달려 1,500마리를 다 건졌습니다. 육지로 나가 수협에 납품했어요. 직원이 저울에 달더니 말했습니다. 148kg 나왔습니다. 킬로그램당 25,000원이니까 345만원입니다.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 거. 제 손에서 납품 전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345만원. 5개월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것뿐이었어요. 투자금 2억 7천에 345만원이라니 손실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2억 3,655만원 손실. 87% 날린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협 앞 벤치에 주저앉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수학했어요?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응. 했어. 얼마 받았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345만원.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45만원 받았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키워볼까?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붙잡을 수 없이 퇴직금 2억 7천을 투자해서 345만원 건졌습니다. 제 35년 은행 경력이 무색했어요. 저녁이 되어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막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는데 이제는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퇴직 직후의 공허함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만 남았으니까요. 2억 7천만 원이 날아간 과거. 아내가 식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섬을 팔아야 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았습니다. 전남 완도 지역 전문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완도에 섬 하나 있는데 팔고 싶습니다.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섬인데요? 섬 위치와 크기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 섬 시세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팔기 힘들 겁니다.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여붐이 일어서 섬들이 잘 팔렸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게다가 양식업 적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아무도 안 사려고 합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나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천에서 8천 정도 볼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운 좋으면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7천이요? 1억 2천에 샀는데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작년 가격이고요. 지금은 섬 자체가 애물단지예요. 세금만 나가고 관리비만 들어가니까 다들 헐값에라도 팔려고 하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섬을 매물로 내놓으면 되나요? 일단 내놓긴 하는데 팔릴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완도섬들 50개 넘게 매물로 나와 있는데 팔리는 건 한 달에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8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퇴직금 3억 2천에서 2,800만 원. 1년도 안 돼서 90% 가까이 날린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던져버렸어요. 계산할수록 참담했으니까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나이가 어때요? 이제라도 일 찾아봐요. 조금씩이라도 모아야지. 일이라니? 62살에 무슨 일을 하라는 거지?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앉아있으면 남은 돈마저 다 없어.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60대 가능이라고 나온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경비직, 청소직, 주차관리직, 그게 전부였어요. 35년 은행원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부지점장이라는 직함도 무의미했죠. 결국 아파트 경비원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혔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면접 당일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년 사이에 많이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더군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아내가 넥타이를 매 주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이 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어요. 은행에서 일하셨네요? 네, 35년 다녔습니다. 그럼 왜 경비 일을 하시려고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입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12시간 교대 근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낮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밤 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지점장에서 경비원으로. 이게 제 인생인가?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아내한테 밥이라도 먹여야 하니까요. 저녁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일하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하겠네요.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식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섬을 보며 설렜던 그 순간, 모두 헛된 꿈이었어요. 아니, 꿈도 아니었습니다. 악몽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관리실에서 경비복을 받았어요. 네이비색 유니폼과 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35년 동안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제가 이제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낮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실 한쪽 책상에 앉아 CCTV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주민들이 출입하고 택배가 오가는 모습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관리실에 들어와 불편사항을 얘기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였어요. 혼자 관리실 구석에 앉아 먹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바다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던 제가 지금은 좁은 관리실에서 숨죽이며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밤 근무는 더 힘들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했어요. 새벽 2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참아야 했죠. 커피를 마시며 버텼어요. 순찰을 돌며 지하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이 들어왔어요. 230만 원. 세금 떼고 나니 2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35년 은행 생활 동안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감사했어요.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아내와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남 완도군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28만 7천 원. 섬에 대한 세금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섬에 세금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거실 식탁에 고지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과세 기준액 3,500만 원. 제가 1억 2천만 원에 산 섬이 이제 3,500만 원짜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팔리지 않으니 세금만 내야 했죠.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고지서를 봤습니다. 한숨을 쉬더군요.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섬 팔릴 기미라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직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섬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섬은 제 목에 걸린 맷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주민들도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부지점장에서 경비 아저씨가 된 제 신세가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아. 일하느라 그래. 아들이 거실에 앉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조금이지만 생활비 보태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한테 용돈을 받다니.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벌고 있으니까.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아빠,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라도 건강 챙기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 은행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아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식업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을 도망치듯 메우려 했던 게 문제였죠. 새로운 삶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칠 곳을 찾았던 겁니다. 그 섬은 낙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제 퇴직금을 날렸죠.
35년 숫자만 보던 은행원이 정작 제 인생의 숫자는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낮 근무와 밤 근무를 번갈아 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법니다. 적은 돈이지만 소중합니다.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섬은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28만 원씩 내며 버티고 있죠. 언젠가는 팔리겠지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아요. 팔려도 7천만 원이면 다행입니다. 1억 5천만 원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끔 완도 날씨를 검색해 봅니다. 맑음이라고 뜨면 그곳 바다가 떠올라요. 푸른 파도와 작은 섬. 한때는 제 꿈이었던 곳. 이제는 제 상처가 된 곳.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만 후회할 뿐입니다.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좀 더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오늘도 관리실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자연 속 삶, 새로운 사업, 로망 같은 것들로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달콤한 말들 뒤에는 제 같은 사람들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아들 얼굴 보는 것. 그게 진짜 낙원입니다. 섬도 전복도 아니에요. 오늘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저녁 식탁을 차리는 것. 그게 제가 찾은 진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세요. 함부로 꿈을 사지 마세요. 저처럼 2억 7천만 원 날리고 경비복 입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